예, 들리는가요? 안 들립니다. 이제 잘 들리는가요? 네. 사실 제가 이 훈련에 들어오기 전에 좀 긴장과 좀 압박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20년 동안 예비교무 교육기관에만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언어나 말이나 이것이 항상 예비교무들하고만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사용을 해왔었고, 이렇게 이제 모이신 일반 청년들이나 대학생들과는 이렇게 해본 경험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단에서 회화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걱정감에 이게 좀 긴장감과 이게 부담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아침에 자선을 마치고 우리 여기 3단 우리 송종현 단장님이 이제 요가 지도를 하는데 그 요가 지도를 할 때 문득 탁 이런 생각이 탁 들어지더라고요. 내가 내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지.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면은 서로가 어떠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서로가 속마음을 이야기하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고 품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지. 내가 그러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지 하고 요 생각이 이제 탁 들어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빨리 여기 와서 반갑게 요 우리 청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복 5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서로를 이렇게 믿어주고,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가 포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실수를 하더라도 포용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써 이 사복 5일간의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편하게 훈련을 하자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져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이 되면은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교우님들은 사회에서 그 사회 일기를 아마 오랫동안 써오신 교우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말하는 일기하고 또 온불교에서 말하는 일기가 그 이름이 똑같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사회에서 일기나 온불교에서 일기가 이게 뭐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에서 일기, 온불교의 일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일기는 그날 일어났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뭐 생각이나 느낌 등 이런 신변잡기적인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이 그야말로 자유롭게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 사회에서 쓰는 일기죠. 그러나 이제 온불교에서의 일기는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요, 그 온불교를 창교하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일체 중생을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밝혀놓으신 그 마음 공부의 방법과 원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잘 챙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내놓으신 그 공부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일기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공부를 할 때, 다 마음 공부를 하러 오셨잖아요. 마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챙기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마음 공부의 원리와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상생활에 내가 돌아가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챙기는 마음이 없으면 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법은 뭐냐 그러면요, 이 마음 공부의 원리와 방법을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잊어버리지 않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공부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킨다라는 측면이 이 일기법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여러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훈련에 이제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 우리 청년분들도 이 훈련에서 이제 마음 공부의 원리와 방법을 배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배운 것이 이제 훈련 기간 동안만 실천을 하고 내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실천할 수 있으려는 건 챙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일기법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주제 다 아시죠? 훈련 주제. 그 훈련 주제 보면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되어야 한다. 되기 바라기 위해서 이제 여기 다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그야말로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훈련 기간에 배운 바들을 훈련 기간에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훈련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잘 챙겨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것이 일기법이다. 요거는 말로만 하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실천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체험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그 훈산 총장님이 그 말씀하셨죠. 일단 믿고 한번 해봐라. 이제 한번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느낌이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 그 이 원불교 일기법에는 총 7개의 공부 항목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 다루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그 7개 공부 항목 중에서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 그리고 유무념 공부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고, 계문은 이제 요 일기 강의 교재 있죠? 그 교재에 있는 거 말고 일기 강의에 있는, 일기장 안에 있는 강의 교재를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강의도 그걸 중심으로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강의 교재 제일 뒤에 보면 계문 조문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계문도 이제 체크하시고 하실 것인데 그 조목의 해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강의를 하지 않아도 그거 보고 체크를 하시면, 번가유물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계문 강의를 하지 않고 이제 매일 저녁에 일기 기재할 때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이제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신작용 처리권의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쪽을 봐주시죠. 다 펼쳤어요? 예. 4쪽에 보면은 제일 위쪽에 박스로 되어서 심신작용 처리권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작용 처리권이란 공부인이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먼저 한 후에 그 일을 처리하고 처리한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 처리권의 개념은 3문단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계를 당하여. 요 경계를 당하여라는 요 부분은 처리권 공부를 언제 하는 것이냐? 라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처리권 공부 언제 하느냐? 경계를 당한 바로 그 순간에 하는 것이 바로 처리권 공부다. 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의문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의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체의 대상이나 상황을 이제 경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화나고 짜증나게 하는 뭐 대상이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대상이나 상황이 뭐냐? 그게 바로 경계라는 것이죠. 또 경계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올바른 일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그런 대상이나 상황이 있어요. 나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대상의 상황.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과제를 해야 되는데 뭐 유튜브나 게임 막 여기가 너무나 재밌어서 막 과제를 하기 싫은 막 이런 마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유튜브나 게임이 뭐냐? 그게 이제 경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또 뭐 다이어트 열풍이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내일 점심 때 아주 맛있는 뭐 고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맛있는 고기를 보는 순간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제 하지 못하게 막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때 그 맛있는 음식에 이제 끌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그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게 경계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오늘부터 내일까지 뭐 여러 우리 훈련 일정이 있는데 훈련 일정이 열심히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막 졸음이 막 와요. 막 졸음이 막 마음이 끌려가. 그러면 그 졸음이 뭡니까? 또 그게 이제 경계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경계를 당하여는 바로 철익권 공부를 언제 하느냐? 그렇게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끌리는 그러한 경계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순간에 하는 것이 바로 철익권 공부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문단을 보면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먼저 한 후에 그 일을 처리하고 요 두 번째 문단은 뭐냐 그러면 그러한 내 마음을 불편하고 요란하게 하는 그 경계를 당한 그 순간에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냐 하는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느냐. 경계를 당한 그 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다 필요 없다. 경계를 당한 그 순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천해라. 실행해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을 먼저 실행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일, 그 경계사항을 처리해라 하는 것이 이제 이 두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의 핵심은 다 나왔어요. 무엇이냐? 경계를 당한 순간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이다. 요거 알면은 처리권 다 한 거예요, 이것이. 쉽죠? 이것이. 예. 그 이제 하여튼 뭐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처리권 공부는 경계를 당한 순간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이다. 요거 이제 안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다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지 그 경계를 당한 순간에 그 온전한 생각 치사. 이 말이 기니까 제가 줄여서 표현할게요. 요즘 젊으신 분들 줄여서 말 표현한다 해가지고 제가 소통하려고. 이제 그 줄여서 이제 온생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생치. 그러니까 제가 온생치 그러면은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다. 이 온생치가 이제 어떤 의미냐? 그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그 사쪽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그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다는 그에 대한 설명과 실행 방법이 나와 있죠. 먼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다 했을 때 이 온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온전 생각 치사의 온전은 온전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원래 우리의 본래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다른 말로 일상성의요법에서는 이제 심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 본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본래 마음을 쉽게 좀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이다. 그리고 요란하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면은 내 마음이 경직되지 않아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유와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가 다 되죠? 뭐 편안한 마음이다, 평화로운 마음이다, 경직되지 않고 여유로운 마음이다. 이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왔잖아요. 행복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좋아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이 세상 사람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싫어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 알면은 뭐 강의 안 들어도 돼요. 그게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좋아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이
학명 이해도 없이 다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행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은 좋아하고 불행은 싫어하는데 왜 그러면은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행복과 불행의 어떤 그러한 갈림의 경계에 속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불행해질 것인가라는 이 행복과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는구나 해가지고 그 행복한 어떤 실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불행해졌구나 해가지고 그 불행한 일을 하지 않아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가만히 보면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것이 왜 드무냐?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지를 생각이 왜 드무냐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한 마음을 잘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뭐냐 그러면 내가 막 화나고 막 짜증나는 경기를 막 당해요. 화나는 이런 경기를 막 당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만 그냥 막 내질러 버려요. 내질러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 불행할 것이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엉망진창에 대해서 불행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온전한 마음을 딱 챙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것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공감이 되죠? 예. 아, 고개를 끄덕거려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온전한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되느냐? 챙기는 방법이 뭐냐? 이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는 내 요란하고 불편한 마음을 일단은 알아차려서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내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화나는 경계를 당했어. 화가 막 나요. 화가 날 때 그걸 막 내질러 버리지 말고 그 화나는 것을 그 순간 알아차려서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멈추게 되면은 내 온전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그 요란하고 불편한 마음을 알아차려서 염불을 하거나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주 심한 경계나 힘든 경계에 막 업장이 밀려오는 막 그런 경계를 딱 닥치게 되면 내 요란한 마음을 딱 알아차려도 멈추려고 해도 잘 멈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 그것을 알아차려서 그 요란한 마음에 가는 마음을 돌려서 오늘 저녁에 하죠. 나무아비 탑으로 하는 염불에다가 내 마음을 돌려서 거기에 집중을 해버려라. 그러면은 온전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방법, 이 2가지 어렵지 않죠? 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다 했을 때 온전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뭐냐 그러면 온전 생각 치사니까 생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생각이라 했는데 가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면 나와 타인이 전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한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올바른 일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행복해질 수 있는 올바른 일은 뭐냐 그러면 행복이 계속해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행복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순간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이 행복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해지는 올바른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순간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지만은 고통과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는 이제 없으실 것 같은데 뭐 술을 좋아하고 마약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약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순간적으로 막 하늘 나를 듯한 막 그런 행복감에 젖어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마약을 먹으면은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행복하고 정말 행복감에 젖어드니까 이 마약을 먹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는 행복해질 수 있지만은 이 마약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고통으로 이어지게, 불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을 망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행복해지는 옳은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불행해지는 그런 일을 이제 판단한 것이다.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행복해지는 옳은 일을 판단하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옳은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작년에 그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발등을 수술해서 지금도 이제 철심 하나 박아놨는데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철심 빼러 오라고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주의 모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 올라갔더니만 5인실이었어요. 5인실. 5인실이었는데 그 한여름에 그 7월 달에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병원 입원해 보신 분은 알 건데 뭐냐 그러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뭐 어떤 사람은 춥다 하니까 막 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틀어라 그러고 이거 진짜 종잡을 수 없어요. 막 그거 진짜 힘들어요. 이거 입원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저 입원을 딱 했는데 아이고 딱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 올라갔더니만 제가 이제 중간 자리였어요. 그리고 내 옆에 창문 쪽에 이제 한 분 앉아 계셨고, 내 오른쪽에 한 분 앉아 계셨고, 문 앞에 한 분 앉아 계셨고, 내 앞쪽에 이제 두 분에 총 5분이 앉아 있었는데, 에어컨은 이 천정식도 아니고 또 뭐 스탠드식도 아니에요. 그 요 창틀 있죠? 요 밑에 이렇게 병원에 가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가 처음 들어갔더니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 병실 참 시원해. 에어컨 냉방 잘 된다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약간 지나니까 창문 쪽에 있는 그 아저씨 한 분이 추워 죽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래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갑자기 병실이 더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더워졌냐 보니까 이 창 쪽에 있는 에어컨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이거를 그 에어컨 방향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창문 쪽으로 다 틀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창문 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의 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지옥의 생활, 그 고통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처음에는 뭐 좀 참지 하고 이랬다가 시간이 날이 지날수록 막 이게 불만이 정복되고 특히 이제 문 쪽에 있는 사람은 아예 바람이 잘 안 가니까 막 그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정복됐다가는 이 창문 쪽에 있는 천국에 사는 사람은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불만을 당해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그 사람도 이제 불행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져가지고 그래도 제가 엄불 교법 공부를 좀 해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요 사람들이 다 좀 이렇게 골고루 시원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을 딱 했어요. 이것이. 그 생각을 딱 하고 이제 그 에어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옆에 가봐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수술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 고통이 시작이에요. 해가지고. 뭐, 닌게로 병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다 알아요. 저 딸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닌게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고, 하여튼 그걸 휠체어 타고 막 힘들게 그 에어컨 옆에 갔어요. 옆에 봤더니만 그야말로 이제 에어컨 방향이 다 창문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창문 쪽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저는 그 에어컨 방향 조절기가 일체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 한쪽 방향으로만 틀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게 한 8개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탁 발견하면서 박수를 탁 쳤어요. 그래. 이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반은 창문 쪽으로 돌리고,
반은 요 문쪽으로 이렇게 쫙 돌려놓으면은 이게 다 행복해지겠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막 빼려고 하는데 이게 또 단단하게 이렇게 끼어져 있어가지고 빼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하여튼 그래도 좀 하자 해가지고 막 고생해서 시간이 걸려서 그걸 빼가지고 그렇게 조절을 딱 했어요. 그걸 조절을 딱 했더니 한 명은 천국에 있지만 4명은 그 지옥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100%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만족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치사를 잘했죠. 잘했으면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박수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딱 하고 이제 나서 이제 요게 뭐냐? 생각하기다, 생각하기. 그 경계를 당했을 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어떻게 하면 한가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어려움과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요게 바로 생각하기다 하고, 그리고 이게 나만 혼자 행복하면 다 될 줄 알죠? 안 그래요. 내가 나의 행복만은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이제 무시하고 또 이제 방관을 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은 인과의 위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나도 불행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나와 타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정말로 행복한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명심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 온전 생각에서는 생각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치사하기는 그럼 뭐냐? 행복해질 수 있는 옳은 일을 생각했으면 그것은 그대로 실행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실행하지 않는, 요 실행을 하면은 이게 바로 치사이가 되는 것이다 해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자라는 말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는가요? 다 이해 안 되시는 분 두 손 드세요. 네,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졌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처리한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를 당한 그 순간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하게 되면 그 일을 처리한 그 실제 상황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한 실제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일기장에 기재를 하는 것이 바로 처리권이다. 이것은 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있는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온전 생각 치사로 처리한 그 실제 상황을 내 주관적인 생각에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감이 없이 그때의 실제 상황을 사진사가 사진 찍듯이, 옆에 사진 찍으시잖아요. 사진사가 사진 찍듯이 그대로 사진을 딱 찍어야 돼요. 딱 찍어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일기장에다가 기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있는 그대로 기재하자 한다는 의미예요. 왜 그렇게 기재를 하느냐? 그렇게 기재를 해야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치사한 어떤 그 방향이 제대로 된 치사의 방향인가, 안 그런가 하는 것을 그 시비를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도 감정하지만은 지도인이 이렇게 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방향이면 또 지도를 받아서 다음에 좀 더 나은 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심신작용 처리권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고, 실제 일기 사례 하나만 이제 한번 살펴보고 다음 감각감상 기재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사례 1의 1조, 사례 1에 보면은 그 일기를 기재하는 이 틀을 하나를 제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처리권 일기를 처음 기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를 감을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 처리권 일기를 기재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이제 이 틀을 이제 제공을 한 것이고, 이 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일기를 기재할 때는 이런 틀보다도 경계를 당한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 그리고 처리한 어떤 그런 사항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일기에 기재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틀을 잘 못 맞춰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일기를 기재하는 것이 거의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계 상황에서는 경계 상황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기재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학이 정말 어렵다. 수업에서 진도를 나가는데
제일 앞에서부터 개념 정리를 다시 하고 강의를 들으니 이제 귀에 들어옴을 느낀다. 친구가 수학을 어려워하며 처음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어서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부담스러웠다. 이 경계상을 적은 것이죠. 이게 자기도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가 수학을 처음부터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그럼 누구나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이 경계상을 이제 적은 것이고, 다음 이제 온전함 챙기기는 이런 경계상을 당했을 때 내가 온전함을 어떻게 챙겼냐 하는 그것을 이제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간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멈춘다. 그 알아차리고 마음을 멈추는 어떤 것이죠?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와 타인이 함께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이제 생각한 것이죠. 생각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 내가 아는 다른 많은 것들은 내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의 가르쳐 주신 덕분이다. 누군가가 가르쳐 준 은혜를 받았으니 또한 베푸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나 혼자 더 공부해서 100점 맞고 옆 친구는 우울해져 있는 것보다는 스스로 조금 공부를 덜 하더라도 같이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친구가 힘든 상황일 때 도와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며 서로 간에 더욱 믿음이 깊어질 것이라 생각되었다. 그리고 공부를 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가르쳐 주면서 더 공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생각 아주 잘했죠. 그래서 치사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사하기는 행복해지는 옳은 일은 실행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 실행을 하면 돼요. 그 실행한 것을 그대로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치사하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공부할 날을 잡아보자고 하고 오늘 조금 같이 하였다. 친구가 많이 고마워하였고 그런 모습을 보니 나도 뿌듯하였다. 실제로 내가 경계상을 당해서 온전 생각 치사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적은 거예요. 내 마음 작용 처리한 것을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 이거 뭐 다 어떻게 기재하는지 이해가 다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다음 감각감상의 공부길로 넘어가겠습니다. 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박스 안에 감각감상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감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상황, 사물 등을 접했을 때 마음 공부와 연관되어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 생각 혹은 깨침을 기재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감각감상의 정의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사물 등을 접했을 때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깨침, 이게 바로 감각감상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국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서 여러 정의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불교의 감각감상은 뭐냐 그러면 일반 국어 사전의 감각감상의 정의의 바탕에서 하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은 뭐냐 그러면 바로 마음 공부와 연관되어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 생각, 깨침을 기재하면 그게 이제 감각감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감각감상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사물을 접했을 때에 마음 공부와 연관되어서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깨침이 있으면 그것을 기재하면 바로 감각감상이 되는 것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마음 공부의 의미와 방법을 밝혀놓은 교리나 교법이 있을 수 있죠. 이 교리나 교법을 보면서 내가 뭔가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깨침이 있으면 그것을 기재하면 그게 감각감상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불교 경전에 정전이 있잖아요. 정전에 보면 개교의 동기가 있어요. 개교의 동기에 보면은 그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일체중생의 광대무량은 낙원으로 인도한다라는 이런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평상시는 이 본문 말씀을 봐도 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막 지나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본문 말씀을 딱 읽는데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말을 딱 읽는데 아, 이것이 바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것의 그 본래 의미지 하고 뭔가 이렇게 깨침이 탁 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딱 기재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감각감상이 되는 것이다. 그 교리나 꼭 교법이 아니라도 돼요. 뭐 어떤 책이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뭐 시나 소설이나 수필, 뭐 만화책도 괜찮아요.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뭔가 마음 공부와 연관되어지는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 생각, 깨침이 있으면 그걸 기재하면 감각감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마음 공부와 또 연관된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 생각, 깨침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기재하면은 바로 감각감상이 된다는 거예요. 해가. 여기 우리 기원교무고, 요 이름이 뭐지? 해명교무. 여기는 석준교무예요. 이름 잘 보게 좀 두세요. 좀 한데, 어느 날, 요 기원교무가 요 중간에 있는 해명교무에게 딱 찾아가지고, 느닷없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석준교무에 대한 막 헌담을 막 얘기를 막 했어요. 뭐 실제로 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 막 헌담을 했어요. 그랬더만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석준요 교우가 와가지고 해명교무한테 와가지고 막 이 기원교무한테 막 이렇게 막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해명교무가 이때 아, 이게 바로 인과봉의 원리구나. 이걸 딱 깨치게. 기원교무가 이렇게 헌담을 하게 되니까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석준교무도 이 기원교무에 대한 그 보응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것을 이제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인과봉의 원리구나.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이 인과의 원리를 잘 알아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감각, 이제 깨침이 딱 들어진 것이죠. 이러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보고 스스로 알아지는 느낌의 깨침이 있잖아요. 이것을 딱 기재하면 이게 뭐냐? 이게 감각감상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죠? 또 하나 더 예를 들게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어떤 형상이나 상황 등을 보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진심이 들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기재하면 또 감각감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저녁에 제가 이게 훈련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예를 들자면 밖으로 나갔어요. 그것도 막 주위는 깜깜한데 하늘을 보니까 달이 이렇게 둥그렇게 떠 있어요. 그 달이 둥그렇게 떠가지고 막 주변에 어둠을 막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저것을 보면서 아, 하늘에 밝은 달이 떠서 주변에 어둠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구나. 이런 이제 느낌이 딱 들어졌어. 여기까지만 딱 기재하면 일반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감각감상이에요. 그럼 어물교 감각감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오늘 밤에 현관문을 열고 이렇게 나갔더니 막 주위가 깜깜한데 하늘을 보니까 밝은 달이 이렇게 둥그렇게 떠서 주변의 어둠을 참 이렇게 물리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구나. 내 마음에도 저 밝은 달처럼 지혜의 달이 이렇게 솟아올라서 그 어둠에 헤매는 일체중생들을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전무 출신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진심의 마음이 탁 들이지잖아요. 이걸 탁 기재하면 이게 뭐냐? 이게 감각감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감각감상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고개를 많이 끄덕끄덕 줘서 이제 감사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도교무나 단장님이나 뭐 차후에 저한테 좀 찾아오셔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기 사례 실주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8쪽의 밑에 보면 일기 사례 하나 있죠. 제목 네트의 노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트에 구멍이 났다. 평소에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학교 운동장 네트에 난 구멍이 오늘따라 눈에 띄어 보였다. 우리는 대부분 구멍을 보면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 구멍이 왠지 모르게 멋있었다. 그 구멍이 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운동장을 보호해주고 공이 나가지 않도록 막아줬을까. 버티다 힘이 들어 나버린 구멍이 멋있게 느껴진다. 나도 이 네트의 구멍처럼 내 몸을 헌신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아주 훌륭한 감각감상을 쓴 것이죠.
평상시에는 이 네트의 구멍이 난 것을 봐도 그냥 무심히 지나갔어요. 그럼 오늘따라 지나가다 이 네트의 구멍을 딱 보니까 이 네트의 구멍이 이 네트가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왔던 이 삶의 흔적이구나. 그런 치열하게 살아왔던 어떤 삶의 흔적의 메시지를 나한테 던져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보면서 나의 삶도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 몸을 헌신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이제 감각 감성을 이제 가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감각 감성을 기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사물과 상황과 현상,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좀 더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 좀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살려주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이 우주는 이게.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죠. 마치 방금 네트의 구멍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듯이 그 네트의 구멍을 보면서 이 네트의 구멍이 바로 이 네트가 치열하게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구나 하는 이 네트의 구멍이 메시지를 이 네트 구멍이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 몸을 헌신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이 들어진 것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뭐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들에게 뭘 던져주느냐?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올바른 길로, 좀 더 행복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살려주는 은혜로운 메시지들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게. 감각 감성은 뭐냐? 이 메시지를 발견하는 지혜의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감각 감성 기재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각 감성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게 되면 이 우주 만물에 다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은혜로운 메시지들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것이. 부처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보일체, 이 말 쓰면 안 되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어려운 말이라서 안 쓸게요. 그 부처님은 항상 그 지혜의 등불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항상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는 은혜로운 메시지를 발견해요. 요거는 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 우주 모든 전체는 은혜다, 산이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얘기하기 쉽게 이해되죠? 영어로 써야지 이해가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이게 하여튼 안 쓸라 하다가 지금 어쩔 수 없었는데 이해를 좀 더 쉽게 하려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이 던져주는 그 살려주려는 그 메시지들, 그것을 잘 발견하게 하는 지혜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감각감상이다. 이 감각감상을 이게 기재해야 되겠습니까? 안 기재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거 많이 기재할수록 이게 정말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통찰의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정도 하고 감각감상.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큰일 났네. 네. 다음은 유문형 공부길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제일 위에 보면 박스 안에 유문형 공부길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본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치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본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본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됐습니다. 이 유문형 공부의 정의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또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뭐냐 그러면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본수를 조사 기재하되 이것은 유무념을 조사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념으로 처리한 본수를
이렇게 이제 기재하고, 여러분들은 이 명찰 뒤에 지금 유무념 적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번수를 이제 유념 몇 번 했다 이렇게 번수를 기재하고, 무념은 몇 번 했다라고 이렇게 번수를 기재하는, 그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첫 번째 문단은. 이거 이제 쉽게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단은 유념과 무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념과 무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그러니까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놓고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고, 치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엄밀히 말하면 치사하는 주의심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입니다. 이것이 그 앞에 말이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치사가 잘 되려면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온전한 생각을 해야지 치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에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대산종사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대종사님 당시에 불법 영계 초기 교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사하는 주의심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이다. 온전 생각 치사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자는 절목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자는 조목. 책상 정리를 잘하자. 또 신발 정리를 잘하자. 또 게임을 하루에 30분만 하자. 이런 거 이제 하자는 조목이 되잖아요. 또 말자는 조목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대상자가 없을 것 같은데, 욕을 하지 말자. 술을 먹지 말자. 악한 말을 말자. 이런 것이 이제 말자는 조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조목을 정해놓고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고, 치사한 주의심,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 주의심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욕을 하지 말자라는 이것을 이제 유무념 조목으로 딱 잡았어요. 근데 그런 경계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계 상황에 딱 닥쳤을 때 내가 마음을 딱 멈춰가지고 온전함을 회복해서, 내가 욕을 하는 것이 행복할 것인가, 욕을 하는 것이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을 딱 해서, 그럼 욕을 안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래 치사를 딱 이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유념에 한번 했다 하고 딱 체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하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유무념의 공부 단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을 넣고 안 넣은 것으로서 번수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일은 잘못돼도 괜찮아요. 요 1단계에서는. 일은 잘못돼도 괜찮고,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느냐, 안 그러면 놓고 했느냐, 이 주의심을 챙기냐, 못 챙겼느냐, 이것으로서 유무념을 체크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에게 칭찬하는 말을 해가지고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라는 이런 유무념 조목을 잡았어. 그래 내가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칭찬하는 말을 잘 해줄까 해가 온전 생각 치사로서 이 주의심 기르고 칭찬하는 말을 해줬어. 해줬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친구의 부하를 끌어올리는 이것이 되어버려가지고 화가 났어. 그러니까 관계 좀 더 안 좋아버렸어. 요거는 1단계에서는 유념일까요? 무념일까요? 이것이. 무념이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건 다 유념을.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정답입니다. 1단계에서는 온전생각 치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일이 잘 되고 못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2단계는 뭐냐, 결국은 일이 잘 되어진다는 것은 온전생각 치사하는 요 성숙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 온전생각 치사 이게 잘 되면 만사 성공으로 이어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일이 성공이 안 된다는 것은 온전생각 치사의 성숙도가 이제 낮아지는 것인데, 내가 온전생각 치사 공부를 잘 해가지고 공부가 좀 깊어져. 그러면 그때는 온전생각 치사 주의심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이 성공되어졌느냐 못 되어졌느냐 이것으로서 유념 무념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고, 이 유무념 공부는 엄불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공부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공부의 어떤 시작과 끝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유무념 공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불교
4대 정보사님이신 그 자산 지금 상사님이시죠. 이분은 유문용 공부로서 큰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 유문용 공부로서 큰 힘을 얻으셨다고 대산종사님한테도 인정까지 받으셨어요. 이것이. 그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요 얘기도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운데 원불교 교법으로서 사주팔자 뜯어 고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뜯어 고쳐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들었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는 이 유문용 공부로서 사주팔자 뜯어 고쳐봤어요. 그 얘기를 잠시 드리고 요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 유문용 공부에 동기가 될 것 같아서 요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요.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알아요. 가족 다 아는데 그 대중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걸 제가 잘 못해요. 어느 정도 이제 못했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28년 전인가 처음 이제 원불교학과에 온강대 원불교학과에 이제 편입생으로 처음 이제 들어왔어요. 그 신입생 훈련을 하는데 신입생 훈련을 한 보름 정도 해요. 보름 정도 하는데 이제 그 끝마칠 때쯤 되면은 그 선배들하고 이 신입생들하고 이게 만남의 시간을 이 훈련 시간 방장들이 마련해줘요. 그럼 이제 그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막 재롱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율동에 막 이제 노래에다 율동을 막 배워가지고 막 그래서 선배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28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 방장이 막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뭐 달달달 외웠어요. 그 뭐 춤추고 이러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만남의 시간 어디서 했냐 그러면 총보고 대각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데 그 이천에 불단이 여기 있고 요 디귿자 형태로 선배들 그때 숫자도 많았어요. 예비교무들 한 140명 막 130명 됐었어요.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쫙 둘러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제 달달달 다 외웠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내성적이게 대중 앞에 서지를 잘 못해가지고 법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막 긴장이 탁 되는 거예요. 막 다리 힘도 풀리고 막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그 훈련 방장들이 그 디귿자 형태로 선배들 앞에 다 이렇게 쭉 디귿자 형태로 서라는 거예요. 딱 서라 해가지고 음악을 탁 틀어주고 춤을 추라는데 아이고 이게 뭐 기억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 어떻게 출지도 모르고 막 당스럽고 막 눈을 어디에 둘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엉뚱하게 이렇게 하고 이게 한번 또 틀리고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몸이 더 경직이 되어져 가지고 이게 로봇가 되더라고요. 로봇인지 하여튼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 구별이. 그래 막 당황스럽게 그렇게 막 있으니까 앞에 있던 선배도 처음에는 나를 보더니만 나중에 너무 무한한 거야. 선배도 보기에 안쓰럽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렇게 보다가 눈을 돌리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춤을 췄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일을 겪고 나서 막 마음에 막 상심이 엄청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수요일 날 되면 또 수요 야외라고 해요. 밤에 이제 야외를 보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설교하고 막 경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 이제 설교 이제 날짜가 잡혔어. 제가 설교 연말을 엄청 했어요. 내가 이제 대중 앞에 서면은 긴장해서 이제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원고를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완벽하게 다 외웠어요. 완벽하게 다 외우고 나서 이제 마침내 그 수요 야외 때가 돼가지고 총부 대각전에서 했었어요. 그때는 막 뒤에 총부 부장님들도 막 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올라와가지고 딱 섰는데 지금은 요 뒤에 있는 사람까지 다 눈에 다 들어와요. 그 당시에는 딱 올라섰는데 눈에 뭐 밥덩어리가 하나 붙었는가. 요 앞에 있는 사람만 보이고 뒤에 있는 사람은 희끄무리하게 뭐 구별도 잘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막 다리에 막 후들후들 떨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게 완벽하게 외운 것이 좀 있어서 그런가 막 처음에 뭐 누굽니다, 뭐 주제는 뭡니다 하고 뭐 본문 소개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15분인가 이래 하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내려왔어요. 내가 뭔 말 했는지 모르고.
내려왔는데 이제 강평 시간에 됐어요. 지도 교무님이 강평을 했는데 그때 부지도 교무님이 누구셨냐 그러면 전 영산대 부총장님이신 환산 양재 교무님이 부지도 교무님이셨어요. 우리 영산대 학생들은 알 것인데 그 교무님이 탁 올라가더만 아니 이용선 교우는 뭐 열심히 얘기하기는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마음에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막 기름에 불 붙이듯이 막 마음에 막 더 이렇게 상실감이 탁 들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이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와서 우리 동기 교무 혹시 안암교당에서 오신 청년 있으신가요? 아유, 몇 분 있네요. 그 이광규 교무님 우리 동기예요. 우리 동기인데 우리 강규 교무님 이거 기억하려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그 강규 교무를 붙잡고 내가 참 설교하는데 참 바보 멍청이 같았지. 그랬더니만 이 광규 교무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야, 형님, 그 정도 하면 잘했어요. 괜찮아요. 하면서 위로를 주더라. 그래야 내 마음에 위안을 넣고 막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이런 우세를 많이 당했어요. 대중 앞에서. 근데 우세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우세도 좀 당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졌어. 우세를 자꾸 당하다 보니까 좀 약간 우세 당하는데 여유가 약간 생겨지더라고요. 이것이. 우세도 당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여튼 우세를 많이 당하고 하여튼 대중 앞에서 나와서 하라. 아니고 이거 하여튼 이런 제가 내성적이고 이런 대중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내 성향을 보면서 내가 이 대중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이 성향을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원불교 교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니 심각한 고민이 탁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은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유무념 조목으로 잡은 것이 뭐냐 그러면 대중 앞에 나와서 하락하는 거는 무조건 한다. 딱 잡았어요. 쉽지 않은 유무념 조목이죠. 나한테는 절박했어요. 내가 교무의 길을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이게 기로에 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유무념 조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잡자마자 막 경계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 예비교무 시절 때 학부 다녔을 때는 그 부모님 모시기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광대 축제 기간에 학생들이 난장을 준비해가지고 뭐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팔고 순대도 팔고 뭐 비빔밥도 팔고 해서 그렇게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부모님을 모셔서 이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난장에 이게 사람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금 노선교당에 박진도 교무라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동기라. 동기인데 이 동기 교무가 갑자기 나한테 오더만 형님, 이 난장일에 파리가 날려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춤이라도 춰서 좀 손님을 좀 모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이 팍 열어나면 막 화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박진도 교무는 이게 걸림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알지만 막 춤도 잘 추고 그래요. 자기는 그게 걸림이 없이 춤도 잘 추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대중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내보고 그 얘기를 한다 싶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한테 하필 내한테 얘기를 한다 싶어가지고 열화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순간 딱 멈췄어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대중 앞에 서야지. 이거 내가 유무현 쪽으로 잡았지. 그래가지고 하겠다 그래 했어요. 한데 그 춤이 뭐 제대로 된 춤이겠습니까? 해가 뭐 로봇가 추는 것도 아니고 막 하여튼 옷에 나가면서 막 그 춤을 막 추고 그랬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했어요.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 올라갔어. 대학원에도 이제 이 수요 야외가 있어요. 수요 야외가 있는데 이제 날짜가 이제 지도 교무님이 잡아서 주셔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야외에 잡힌 날짜에 한 교우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병고가 생겨가지고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지도 교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남아서 다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탁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영성 교무 자네가 이거 좀 수요야에 설교를 해주면 좋겠냐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유무년 종은 뭐로 잡았습니까 제가? 대중 앞에 나와서 하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딱 하고 하여튼 촉박한 날짜에 대답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다가올수록 막 후회감이 막 막급하게 드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아이고 그냥 안 하겠다 그랬으면 편안하게 지낼 것인데 왜 하겠다고 대답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하느냐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졌어요. 그래도 하자.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준비를 막 했어요.
하고 나서 마침내 그 D-Day가 딱 돼가지고 오물그 대관대학교 3층 그 대법당, 거기가 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 제 변화의 시점이 거기에서 이제 시작됐어요. 그때 내 설교 주제도 안 잊어버려요. 아직도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주제가 뭐냐? 대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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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족공 하리로다. 대산종사님 본문이에요. 그때. 그 주제를 가지고 탁 이렇게 단상에 탁 올라갔어요. 처음 할 때는, 처음에 내가 학부 시절에 단상에 올라갔을 때는 눈에 뭐 밭덩어리가 하나 붙어가지고 뒤에는 보이지 않고 앞에만 이렇게 보이게 했는데 그날따라 탁 올라갔는데 지금처럼 뒤에까지 한눈에 싹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엉덩이 이쪽에 막 척추 쪽에 힘이 탁 들어가지면서 이게 막 긴장도 안 되고 막 이게 막 당당함이 팍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거기에서 대족공, 대족공, 대족공 하려다가 하고 막 힘차게 막 했더니만 이거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거 감안해서 들었어요. 이 대학원 역사상 그 뒤에 총장님하고 막 모든 분들이 막 교직원들 다 했고 막 학생 다 했었는데 그렇게 우레와 같이 막 박수를 치고 하늘을 지르는 거 제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아유. 그래 참 기분이 좋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흘렀는데 대학은 또 비상이 떨어졌어. 왜냐? 자산정보사님이 앞으로 그 대학원생들이 1년에 한 번씩 기념관에서 총무부패를 주관해라. 그때부터 이제 총무부패 주관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이제 대학원이 이제 비상이 걸렸죠.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이 설교도 하고 경강도 하고 뭐 사회도 보고 독경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니까 그러면 대학원에서 어떻게 교육시켰다 하는 것이 흔히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에서는 이제 비상이 걸려가 막 총장님하고 막 교직원들하고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지도교수님이 줄을 살짝 부르더니 자네가 지난번 수의할 때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잘하더만. 자네가 저 총부 그 법회 그 설교를 한번 해보면 어쩌겠냐? 딱 질문이 딱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무현 조목을 뭐로 잡았습니까? 대중의 앞에 살아가는 무조건 한다 잡았잖아요. 그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 그때부터 막 설교 연말을 하고 막 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D-Day가 돼가지고 그 기념관 그 앞에 그 법사님들만 학마 이상 되는 법사님들만 이 학마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법과 학마 이상 되시는 분들만 그 기념관 앞에서 이제 설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어린 대학원생이 그 앞에 딱 섰어요. 딱 서니까 이 왼쪽에 자산 종보사님 앉아 계시고 오른쪽 사회자하고 앞에 원로 법사님들 교문들하고 그 당시만 해도 막 1, 2층이 꽉 찼었어요. 이 기념관이. 딱 그 꽉 찬 상을 보고 또 옆에 종보사님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막 긴장이 탁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나 하여튼 긴장이 되든 말든 난 모르겠다. 이 앞에서 하여튼 뭐 당당히 그냥 큰 소리만 치고 내려오겠다. 하여튼 이 표준만 잡고 막 하여튼 큰 소리 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갑자기 자산종보사님 강평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처음 이제 총무부패 이제 설교를 하니까 예비교무가 자산상사님 아마 칭찬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기운을 살려주시려고. 자산상사님이 마이크를 탁 들더니만 저 어린 대학원생이 뭘 안다고 우주의 진리를 뭐 육군 동작에 둘러씌워서 하려고 해야 된다. 저런 대견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 총장님하고 그 앉아 계셨던 많은 교무님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치시면서 그래가지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어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습관이나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유문형 공부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우리 예비 교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뭔가 변하고 싶다 그러면 유문형 공부를 많이 권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이 유문형 공부로서 이 대중 앞에 서는 이것을 유문형 공부로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 것인가? 내가 교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사주팔자를 뜯어 고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탁 들어졌어요. 사주팔자를 뜯어 고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면 박수 한번 주시고 네. 그래서 아직도 좀 두려워요. 올라오면 두렵고 막 그래요.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서 이건 다 유문형 공부의 덕분이다.
사주팔자까지 뜯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유문영 공부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 유문영 공부를 잘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3개월만 딱 열심히 한번 해보면은 뭔가 변화가 있어요. 혹시 3개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변화가 없다,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책임을 집니다. 대신에 오늘 했다가 내일 안 했다가 하다 말다 이래 하고 나서 변화가 안 되어진다 이렇게 전화하면은 그럼 혼나요. 그렇게 열심히 3개월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한 3개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그건 틀림없이 뭔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 이후에 이제 유문영 조목을 여러분 실제로 잡을 것인데, 유문영 조목을 잡을 때 뭐 형이상학적이고 막 실행하기 어렵고 막 이런 거창한 것을 잡지 마세요. 처음 공부할 때는. 대산 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유문영 조목 잡을 때는 일단 내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잡아라. 내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부터 잡아서 시작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책상 정리가 잘 안 되면 책상 정리하기,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편식을 한다면 편식을 하지 않기, 뭐 이런 걸 잡는다든가 해서 내 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잡아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문조목은 너무 많은 것을 잡으면은 2마리 토끼 쫓다가 1마리도 못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것을 잡지 마세요. 처음 할 때는. 공부가 깊어지게 되면은 여러 개를 잡아도 상관없는데, 처음 할 때는 한 조목이나 2조목 정도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좀 공부가 좀 더 순수하게 되었다 하면 한 3조목 잡아도 괜찮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한 조목만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나아가고 싶은 사람은 2조목인데 더 안 넘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 강의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그 일기장, 요 이름표 뒤에 보면 유문염 잡는 거 있죠. 이제 그걸 보면서 내일부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유문염 조목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훈련 끝나고 뭐 내가 유문염 조목 잡는 그것이 아니라 그 훈련 기간에 내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유문염 조목을 잡아서 지금부터 한번 그것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거 한번 기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